강연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님이신 김홍종 교수님을 모시고 수학의 신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김홍종 교수님은 미국 UC 버클리 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2007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14년도 대한수학회에서 교육상도 수상하셨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학자이자 또 수학교육과 수학대중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홍종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원래 조그마한 강의실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대전에서 오신 분들 얼마나 계세요? 대전이 아닌 곳에서 오신 분들 얼마나 계세요? 그 훨씬 많이 계시네요. 초등학생 얼마나 있나요? 초등학생도 좀 있고. 중학생 얼마나 있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많군요. 19세 이상 얼마나 계세요? 19세 이상 하고 사실 우리 이 행사 때문에 여러 실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기를 19세 이상만 좀 받으세요. 이 19금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요즘 초등학생은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정신 연령이 높으면 모두 19세 이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수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본다고 봅시다. 그러면 코를 만지고는 이 코끼리는 마치 뱀처럼 생긴 것이 아닌가. 또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둥일 것이다. 뭐 배를 만지고는 또 코끼리는 마치 벽처럼 생겼을 것이다. 우리 조그마한 사람이 큰 대상을 볼 때에는 이 다양한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오래된 학문으로 하면은 우리 역시 수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수학이라는 뜻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매우 다릅니다. 원래 수학이라는 뜻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나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전공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너는 계산도 못하는데 어떻게 수학을 전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적성검사를 하면은 수학이 제일 나쁜 성적으로 나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어릴 때도 중학생일 때도 이 적성검사를 하는 분들이 수학을 순전히 계산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뭐 셈을 하라고 하면 다 틀리니까 뭐 틀리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랬는데 사실 이 수학이라고 할 때 그 수라는 개념은 셈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 셈이라는 말의 어원이 아주 넓은 뜻이에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자라고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아마 노래는 잘할 거예요. 근데 이미자의 별 해는 밤 이런 동백아가씨 그 가사를 보면은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헤아림이라는 말과 셈을 한다는 말이 어원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예를 들어 또 서양에서 성서 같은 걸 봅시다. 그럼 성서의 첫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네 한 그 말씀이 바로 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셈이라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성이니 또는 논리니 말씀이니 언어니 헤아림이니 하는 것들이 어원이 동일해요. 그래서 한자어에서도 수학이라고 하면 그 숫자가 원래는 사물의 이치라는 뜻이고 서양에서 매스매틱스라고 합니다. 매스매틱스는 단순한 셈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학문을 한다는 뜻이고 사물의 이치를 이해한다는 뜻이고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런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그리스에서 정식으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면에 등장한 것이 수학이라고 우리가 수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원래는 매스매틱스입니다. 그 매스매틱스에 4가지 과목이 들어있었어요. 그 4가지 과목에 천문, 음악, 산술, 기하 이 4가지가 있었고 이어서 더 추가된 기초 과목으로 논리학이나 말학이나 문법 같은 것을 추가를 해서 그 7개 과목을 학교의 표준 교과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학의 전통이고 학문의 전통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느냐 이러면은 뭐 물론 셈을 하는 것이 기본이기도 하지만 우리 세간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집트 지금 첫 화면은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유명한 역사가들은 저것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죠. 그 강이 우리에게 복식을 주고 또 물을 주니까 물을 주고 복식을 주고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그 거대한 강가의 문명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고대 문명들을 보면은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인도 또는 중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수학이 없이 발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되고 날을 봐야 되고 예를 들어 오늘 며칠입니까? 뭐 지금 몇 시입니까? 이런 개념들을 봅시다. 내가 생일 파티하겠다고 친구 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생일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거죠. 날짜 개념이 어떻게 나왔고 지금 몇 시인가 하는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가 보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관측하는 데서부터 왔습니다. 땅의 문제가 하늘의 문제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별을 보면 이게 계절이 어떻게 바뀔 때마다 별자리가 바뀌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계절이 또 1년 지나면 다시 반복이 되죠. 그런 반복 현상, 강이 못 남아는 현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셈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셈을 할 수 있어야 또 1년이 지났다는 걸 알고 또 계절이 어떤 계절 복식을 심을 것인가 추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셈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처럼 우리가 십지법 쓰고 있습니다. 10개의 기호 인도에서 출발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것이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는 그 10개의 기호로 수를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전 인류가 공통으로 쓰게 된 것이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 우리 중국식 봅시다. 뭐 1, 10, 100, 1000, 만, 그 다음에 또 억, 조, 경 이렇게 단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수가 새로운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자꾸 만듭니다. 새로운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만든다 보니까 수의 세계는 단어의 수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단어로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자 봅시다. 로마자는 X를 가지고 100을 표현하죠. 10을 표현하죠. 그리고 C자를 가지고 100을 표현하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수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호를 도입해서 숫자를 만들죠. 그 방법은 모두 실패한 방법들이에요. 그것으로서는 수의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10개의 기호를 도입을 해서 그 10개로부터 남은 수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그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왜 하필이면 10개의 기호를 쓰느냐 이겁니다. 어떤 데는 12진법이 훨씬 좋거든요. 1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12달이고 12달이 있어야 뭐 반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4로 나눠서 3분기, 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12진법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5진법을 쓰는 데도 있고 다양한 진법이 있죠. 오늘날은 무슨 기계화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회로를 활용해서 2진법을 쓰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진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류의 문화마다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처음에는 헤아림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는 논리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수학자들은 수학은 감성의 학문이냐 이성의 학문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모든 최고의 수학자들은 모두 감성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것하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이성적인 사고를 배워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그래서 교과서나 뭐 참고서나 대부분 이 안내서죠. 안내서니까 그 안내서를 따라서 하면 누구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고 그거 없이는 나중에 감성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왜 한결같이 수학자들은 최고의 수학자들은 수학은 이성의 학문이 아니라 감성의 학문이라고 하고 그 전통은 사실은 그리스에서 학문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이 불빛을 봅시다. 불을 발명을 해서 인류가 편리하게 쓰고 있지만 동시에 불로 인해서 밤 하늘을 보는 습관이 많이 없어져 버렸죠. 옛날에는 밤 하늘이야말로 거기에서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죠.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별자리에서 천문이라는 것 자체가 문학의 일종이죠. 문학입니다. 하늘의 그림이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새로운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이 우리에게 편리하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마치 패스트푸드 뭐라고 그러죠? 금방 나오는 음식들 있죠.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 나오는 음식들 있죠. 그런 걸 먹고 사는 시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음식이라는 거야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이 담겨서 나온 음식이 훨씬 좋은 음식인데 지금은 공장에서 찍어 나온 음식들을 먹고 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수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성이 아니라 뭐 더 정확하게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죠.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성적인 훈련을 합니다. 논리적인 훈련을 하고 차근차근 왜 그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19세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문을 한 게 19세 이상 이야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우리 이 사회는 대체로 어떠냐 하면 어릴 때부터 급성장을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저 꼬마가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 하는 정도로 이 급성장을 하죠. 급성장을 해서 19세 되는 순간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나 다 배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19세 지나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감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감성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감성과 이성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매우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너무 기쁘다고 해봅시다. 너무 기쁘면은 눈물을 흘려요. 너무 기쁘면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있나요? 어떤가요?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와요. 너무 슬프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무슨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봤더니 거기에서 탐 크루즈가 어떻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탐 크루즈 애인이 나와가지고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울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순간에 침착하게 이 심장 마사지를 하는 순간이 나오죠. 가장 감성적인 순간에 가장 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성과 이성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감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나중에도 슬라이드 보여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끓인다고 합시다. 물을 끓이기 위해서 이 항아리를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끓나 안 끓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별로 안 끓는 것 같죠. 그럼 끓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하자고 내려놔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 또 올려놓습니다. 그럼 또 물이 끓나 안 끓나 하면은 안 끓죠. 그럼 또 다시 내려놔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데 물은 어떻습니까? 한번 올려놓고 거기다 가만히 둡니다. 오랫동안 둡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얘가 변하기 시작하죠. 물이 끓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뿐만 아니라 우리 뭐 애벌레, 나비 같은 것도 보자고요. 이게 잎이나 갉아먹고 살았던 그 벌레가 언제 번데기가 돼서 이 날개를 달고 나타나죠. 그래서 변화하는 능력이 짐승도 있고 광물도 있고 많아요. 심지어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이 학교를 세운 그 학교에서 한 말이 너희가 마음을 우리식으로 하면은 순수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학문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수학의 세계고 그 전통은 지금은 이제 많이 잊어버린 전통이죠. 패스트푸드 시대에 와서 잘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의 이야기들이 모두 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 물론 이제 이 피라미드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많죠.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또 뭐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제 이런 큰 기둥 같은 것을 보면은 그 기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간을 알려줍니다. 시각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이제 하늘을 향해 있지만 사실은 땅에 그림자를 내세우고 있죠. 그림자를 세워서 그것이 계절을 알려주는 시각을 알려주는 최초의 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천문, 산술, 기하, 심지어 음악까지 수학의 분야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집트의 그 벽화에 보면은 이제 줄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유명한 벽화의 하나인데 그 줄은 사실은 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 또는 국가의 표준을 주는 것입니다. 길이를 재주고 또는 방향을 말해주고 여러 가지 측량과 함께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진시황이 국가를 통일했다, 또는 프랑스 혁명에서 새로운 혁명을 했다 이런 말들의 그 뒤에 배경에는 도량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량형이라는 것은 길이를 재는 단위, 무게를 재는 단위, 넓이를 재는 단위 이런 것들을 화폐의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일되지 않고서는 국가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죠. 내가 사용하는 자가 다르고 저 사람 자와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여기서 소고기 1kg 주시오 했더니 저기서 1kg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 공동사회로서 운영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통합에는 반드시 뒤에 숨어 있는 것이 화폐나 여러 가지 우리 오늘날 같으면 이제 통신기술이라고 하면 통신의 기본
단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통일이 돼야 사회가 공동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량형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줄을 표준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저것이 표준인 것이고 저것이 변해서 자와 컴파스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산술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계산기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줄이고 자와 컴파스가 되죠. 이것은 중국에서 발견된 오래된 그 고분에서 천지 창조를 설명하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자와 컴파스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규칙이나 규정이나 할 때 그 규자가 컴파스라는 뜻이고 또 법을 설명하는 많은 그 법이라는 뜻이 사실은 자라는 데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영어식도 마찬가지예요. 자를 룰러라고 부릅니다. 룰러라는 것이 통치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자와 컴파스 또는 더 나아가서 이 줄들이 사회의 표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은 아마 20세기 초인가요? 20세기 초에 필톤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컬렉션, 여러 가지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란의 한 시장에서 진흙으로 된 점토판을 이렇게 다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연구해서 보니까 저것이 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을 다 소설해 놓은 거예요. 지금 한 3000년 전 이야기니까 피타고라스 학파가 삼각형에 대한 직각삼각형에 대한 여러 가지 발견을 설명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각이라는 것은 그것은 마치 이 한자로 이야기하면 천지인과 같아요. 천지는 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세운 것이 땅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죠. 그것이 이제 직각삼각형이 밝혀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은 지금 이 예일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저런 점토판에도 제곱근을 계산하는 것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것이 모두 다 이 관측과 측량과 관련된 것인데 실제로 수학 학교를 세울 때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과정에서도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그 문화라고 하면 아주 전설이 많죠. 여러 가지 신화가 많습니다. 그 신화 중에 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이 아폴로 신인데 이 아폴로 신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빛을 이렇게 빛의 화살을 쏴요. 그럼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빛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의 발상지에는 그 후에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 이후에 플라톤이 나중에 한참 있다가 또 학교를 세우죠. 오늘날 우리가 아카데미라고 부르는 학교를 세우고 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학교를 세우면서 그 학교를 세운 것들이 모두 다 신의 숭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과는 약간 의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뜻할 수도 있고 또는 더 넓은 뜻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학교가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소위 말하는 영감을 얻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 훈련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감을 얻는 훈련의 대표적인 것이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니까 그전에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원소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려고 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내놨어요. 그래서 어떤 탈레스 같은 철학자는 물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예를 든 것처럼 물은 변화무쌍하죠. 여름에는 예를 들어 전기가 되어서 또 하늘로 올라가서 큰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되어서 비가 오면 또 많은 양의 비를 땅에 뿌리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 눈이 돼서 또 하얀색 눈이 뿌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물이야말로 가장 변화무쌍한 것이고 이것이 모든 사물의 근본이다 이런 생각을 또 펼치는 학자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이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불이야말로 가장 이 만물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태양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도 있었고 다양한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피타고라스가 물질에서 사물의 근본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물질 이전에 새로운 영혼이나 또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어리죠. 어에 해당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설명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가장 많은 덕목 중에 하나가 하모니라고 부릅니다. 하모니라는 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음악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 용어는 사실은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설명한 용어입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동양에서 공자님도 중용 사상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 수학의 처음에도 하모니, 코스모스, 필로소피 뭐 이런 말들을 처음으로 사용한 분이죠. 필로소피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필로소피라고 한다. 요즘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필로소피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한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쭉 보면은 거기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피타고라스가 등장해서 사랑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받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럴 것을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뭐 새로운 걸 발견하면은 그거 발견했다고 네 업적이라고 칭송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하나 발견하고 발명하면 이거야말로 지적재산권 나에게 있고 내가 소유한 것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시절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은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죠. 사회의 재산이고 우리 집단의 것이지 너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철학을 하면서도 제자들에게는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런 거 받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폴로 신전에서 사실 피타고라스도 아폴로 신전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리스의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가 또 이렇게 파산하면 안 되니까, 풍랑이 불고 해서 바다에서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아폴로 신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아들 좀 낳게 해달라 했더니 결국 등단을 하고 그 신전의 이름을 따서 피타고라스라고 이름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 하죠.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여러 번 듣는 것보다는 한번 가서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지만 나는 사실 요즘 그 말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니까 이제는 보는 것보다는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백문불여일견이라는 그 견자가 본다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다녀서 경험을 한다는 뜻이니까 백견불여일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신전에는 음악의 뮤즈들이 있고 또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으로서 별 같은 것이 있죠. 저는 별의 전통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별을 또 상징하는 기호를 가지고 있고 또 장군들도 별을 달고 다니고 그런 전통이 아주 오래된 전통이고요. 베테의 그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소설에도 그 별이 등장하고요. 사과를 이렇게 단적으로 내면 그 사과에도 별내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사성도라고 부르는 이 4층으로 된 삼각형 모양이죠. 4층 삼각수고 그것은 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텐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저기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설명하기도 하고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지수가풍이라고 부르는 물과 바람과 불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고, 또 사상체계도 쓰이고 동서남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하는 이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상징은 그 학파의 전통을 이렇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내가 우연히 이 가우디의 성당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이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연히 이 사성도를 창문에 디자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학파의 전통을 알고 있어서 한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 그 기념품 가게에 갔더니 가우디가 나는 기계학자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 가우디가 쓴 컵에 아래쪽에 그렇게 써 있어서 우리 수학체험전에서도 그 옆에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학문을 다 설명을 하죠. 여러 가지 학문을 설명하고 천문, 음악, 산술기학.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사실 제자들에게 뭘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남긴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는데 제자들이 다 글이 흩어지고 그 중에 한 제자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도 기억에 남아서 써야지 하고 70몇 줄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 중에 보면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친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라든지 오늘 하루를 반드시 반성을 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말들이 많은데, 피타고라스 자신은 그런 거 다 받아 적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밌는 분이죠. 그런데 왜 그 말을 받아 적지 말라고 했느냐 하니까 그 학자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여주는 것은 어떤 해석이냐 하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비밀에 붙여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고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 비밀스러운 학파고 무슨 종교적인 학파고 뭐 그렇다고 비난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설명하는 것은 언어로 설명될 수 없고 오로지 체험하고 계시될 수 있는 것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라 해야 되는데 그 논리 뒤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비로소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 경험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아주 나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어떻게 좀 실수를 하기를 바라고 계속 나를 괴롭히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저런 원수 같은 놈이 다 있나. 나도 참 기분이 안 좋죠. 걔만 보면 기분이 안 좋고 뭔 이야기를 하면 계속 반대를 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걔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안 것은 뭐 지금도 내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친구가 잘못하는 현장을 내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것으로 인해서 혼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걔가 내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도 마음 편하고 그 친구도 결국 나를 이해하게 되고 사이가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이면의 세계에는 아주 다양한 면들이 많죠.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봤더니 나의 은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나를 계속 압박하는 사람은 내가 성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그 원동력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 이 그림은 바티칸 성당에 있는 유명한 라파엘로의 그림이죠. 벽화죠. 그 벽화의 한 가운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그 주위에 유명한 성인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앞에 지금 화면이 좀 흐리긴 한데 맨 앞에 머리가 좀 빠진 할아버지가 있죠. 대머리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사진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나오고 있고 그 앞에 제자가 이 석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석판에 음악의 기원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확대를 하면은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 4층으로 된 삼각수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성도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최초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 다음에 다시 도가 된다는 것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르지 않고 그것이 같은 음이라고 처음으로 설명을 했죠. 도레미파솔라시 다음에 다시 도가 되풀이되고 음은 화음을 이루는 기본을 처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 옥타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전통이 벌써 우리가 수천 년 이어진 전통입니다. 그래서 화음이라고 부를 때는 도대체 무엇이 화음인가 할 때는 아름다운 소리라는 뜻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아름다운가 설명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저 4층수의 1층과 2층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진동수가 2배가 되는 것이고 과거의 현의 길이로 말할 때는 현의 길이가 또 반으로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 옥타브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고 이어서 완전 5도가 무엇인가 완전 4도가 무엇인가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도레미파솔, 솔라시도레, 레미파솔라, 라시도레미 이런 것들이 다 완전 5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서양에서는 그것을 음과 동양식으로 말하면 음과 양입니다. 서양에서는 여성의 수고, 남성의 수고 또는 동양에서는 음양의 조화로 설명을 해서 화음을 이룬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바이올린 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완전 5도 피타고라스 학파의 전통으로 이어졌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 학파 다 이어지는 전통이죠. 그 전통으로 인해서 인체에도 비례가 있고 그것을 화음을 설명할 때 쓰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비율로 예를 들어 팔의 길이와 또는 자기 키 높이가 같은 것을 표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학교를 세우면서 그 학교 앞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니까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학교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하학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라지고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진리에 관한 것을 기하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잡상인 출입 금지하는 것처럼 아무나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요즘처럼 또 학교하고 그 당시에 학교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니까 옛날에는 학교라는 것이 노는 곳이에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놀다가 시간 나면 학교 와서 공부 좀 하지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죠. 공부하다가 시간 나면 좀 놀지 이렇게 돼버렸는데 원래는 학교라는 것은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좀 시간 나면 좀 배워볼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많이 놀아야 됩니다. 노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세 되면 뇌가 타서 더 이상 발전 안 하죠. 뇌라는 것은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놀아야 되고 학교라는 말 자체, 어원이 학자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노는 사람들이에요. 학자라는 그것이 원래 전통이죠. 네. 그리고 그 플라톤이 한 말은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학교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 말은 중세에 와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전체 회전에 관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겉표지에 플라톤이 한 말을 이렇게 써놨고요.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과장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 혁명도 아닙니다. 혁명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피타고라스 학파가 주장했던 것을 담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혁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회전이라는 말이에요. 리볼루션이라는 말이 회전이라는 말이거든요. 전체가 회전한다는 뜻이니까 조금 과장해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또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한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유클리드를 봅시다. 기원전 한 3세기경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던, 알렉산드리아가 물론 이집트에 있습니다만 그리스 식민지였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던 유클리드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300년 전 책인데 그 책 제목은 원론이에요. 또는 원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원소죠. 가장 사물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원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십계명을 써놨어요. 십계명이라는 10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써놨는데 그 제1번이 뭐냐 하니까 무엇이 같은가를 설명해놨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같은가 하는 이 등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수학책의 제1번 명제로 나와 있어요. 무엇이 같은가. 좌우의 양쪽에 이 오른쪽 왼쪽에 서로 다르다고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저건 다르구나. 저거는 내 원수고 내 은인이 아니구나 하고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수학이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같은가. 우리 어릴 때는 다르다 이런 것만 배우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다르다는 걸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인류의 사상 발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동물과 사람은 다르지. 당연히 우리 동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는 생각이 강했지만 지금 와서는 뭐 생물학 발전을 보면은 뭐 별 다를 바가 없죠. 동물하고 사람하고 심지어 파리하고 사람하고 별 크게 다르지 않죠. 더 나아가서 광물이나 사람이나 인체를 구성하는 구성 원소를 본다고 하면 뭐 크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등호야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봅시다. 전기와 자기. 전기는 번개가 쳐서 내려오는 게 전기고 자기라는 것은 뭐 지남철 같은 것이죠. 나침반이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 자기죠. 분명히 다르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하나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스 요금 그냥 결제를 하죠. 카드만 되면 요금 결제되고 전자기하기로 그걸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발전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면은 저 등호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물질과 에너지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체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형체가 없는 에너지가 물질하고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저 등호가 수학의 제1페이지에 첫 번째 명제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 10가지 명제가 놀라워요. 어떻게 저런 것을 학문의 제1전선에 내놓는 얘기죠. 무엇이 같은가 설명한 건데 우리 19세 이상 어린이들이 많아서 제일 첫 번째 명제로 봅시다. 첫 번째 명제. 나는 나다. 당연한 거죠. 나는 나다. 수학이 처음 출발했을 때 그 아테네 신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아테네 신전에 들어가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뭐 그 명제와 유사한 명제죠. 나는 나다. 내가 누구냐 심리학과에 들어가면 나는 누구인가 이거 가지고 한참 합니다. 철학과에 들어가면 나는 누구인가 제1명제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1명제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5번 명제입니다. 5번 명제를 봅시다. 5번 명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수학적인 명제는 대부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당연한 말만 쓰여 있죠. 저런 말을 왜 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몇천 년 동안 그 유클리드의 책을 배우면서 당연히 전체는 부분보다 크지, 뭐 당연한 걸 왜 또 말하지 그러면서 다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어느 날 나는 저기에 반대한다는 학생이 등장했어요. 나는 저 의견에 반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바탕 화면을 보면은 카메라를 가지고 그 모니터에 카메라의 이미지가 나타나죠. 상이 맺히는데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모니터를 찍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그 모니터가 모니터 속에 나타나는 그 속에 모니터가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고 뭐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고 이러면은 그 속에 동일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9세기에 우리가 내가 만약 무한을 생각한다고 하면 무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부분과 전체가 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한성과 무한성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드디어 수학의 정면에 내세우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만물을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10번째 문제죠. 10번째 문제는 팽선이 무엇인가 하는 팽선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저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상대성 이론이니 뭐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GPS에서 자동차가 지도를 바로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이라든지 다 저 기하학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마지막에 13분의 마지막에서는 이제 정답면체가 무엇인가 사물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이러스 같은 걸 조사해 보면 모두 정답면체처럼 생겼어요. 모두 바이러스. 그래서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은 모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인간 사람의 머리에도 봅시다. 그 시냅스 사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플라토닌이라는 것이 있어요. 플라토닌이라는 것이 모두 축구공처럼 생겼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 몸속에 수백만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또 유클리드가 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날 쓰는 숫자가 없어요. 숫자하고 수학은 다르죠. 숫자라는 것은 수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뭐 글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자가 있는 것처럼 그 숫자가 별로 쓰이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인도에서 쓰고 있는 저 숫자들을 보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저것을 활용하자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분의 이름이 오늘날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파고니 뭐 이런 새로운 기계가 등장해서 사람하고 바둑도 두고 이러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페르시아에 아마 8, 9세기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데요. 네. 알카리즘이라는 분이 인도에서 수입한 숫자를 유럽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서 오늘날 알고리즘이라는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비로소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에는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었어요. 돌멩이들로 표현하죠. 우리만 해도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중국에서도 막대기로 수를 기록하고 또 로마에서도 수를 막대기로 표현하고 그랬죠. 주판도 있고요. 그런데 저 가장 수를 표현하는 기본 바탕의 기본 단위가 돌멩이로 표현할 때는 점처럼 나타나고요. 막대기로 표현할 때는 막대를 세우거나 또는 가로를 놓거나 세로를 놓거나 해서 이제 수를 표현하죠. 그것이 하나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를 설명하는 기본 단위고 저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 때 천지를 상징하는 모음의 우리 한글 모음의 바탕이 된다. 기여됩니다. 갈릴레오가 한 말을 봅시다. 논리야말로 우리의 이성을 지휘하는 가장 뛰어난 안내자이다. 저 첫 부분 명제만 이해를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논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19세가 지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내는 자극에 반해서는 기하에 속하는 그 뛰어남에 견딜 수 없다 이랬어요. 아주 저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배우는 단계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학교 교과서라는 게 대부분 뭡니까? 매뉴얼이죠. 매뉴얼은 뭐냐 하니까 누구나 그거 따라서 하면은 무등산에 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에 오르기 위해서 어디로 가다가 뭐 좌회전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뭐 소나무 밑에서 올라가면 입구가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천재건 바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매뉴얼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등산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등산을 하는 사람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등산하거나 이런 거 안 하죠. 패스트푸드 먹고 등산하는 법이 없어요. 요리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패스트푸드 먹고 그것을 음식을 평하고 이러지는 않죠. 이 손수 만든 것이야말로 가장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훈련도 갈릴레오가 매우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저 표현은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직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은 저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학이 패스트푸드가 된 장본인은 누구냐 하니까 그런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데카르트라는 분인데 이 데카르트는 그 이전에는 수로 기하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원이나 직선이나 이런 것들은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좌표계를 도입해서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영감을 받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과거에는 마음을 순수하게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마음을 순수해야 우리를 괴롭히는 잡념들이 사라져야 비로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훈련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생활해서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정식 풀 수 있어요 하면 방정식 풀면 답이 나오죠. 그런 것을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아주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문명을 예고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디지털적이 아니에요. 아날로그적이고 그 훈련을 해야 새로운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내가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고 거듭날 수 있죠. 데카르트도 사실은 이름이 르네 데카르트인데 그 르네라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르네상스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 데카르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학의 가장 두 가지가 뭐냐 하니까 가장 중요한 훈련 두 가지가 하나 추론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갈릴레오가 말하는 위에 논리에 관한 것입니다. 추론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직관에 관한 것이에요. 그 직관은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것은 서양식으로 말하면 인스피레이션, 스피릿이 이렇게 묻히는 것이죠.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니까 항아리에 뭘 잔뜩 담으려고 해요. 너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뭐 하고 잔뜩 담아놓죠. 담아놓으면 하나도 쓸 거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담아서 뭐 쓰레기통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원래 교육은 뭐냐 하니까 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걸 나오게 하는 것이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드디어 빛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죠. 속에 빛난 보물들이 들어있는데 그 보물들이 이렇게 걷어내면 빛을 내는 보물들인데 거기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넣죠. 그러면 뭐 쓰레기통밖에 더 돼요.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현대인이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참말 배우면 배울수록 오등만 쌓여요. 평생을 방황만 해요. 방황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왜 보지 못하느냐 하니까 딴 데 가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 가면 있겠지. 내가 저거 배우면 더 알겠지. 저거 배우면 배울수록 어둠에 갇히죠.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에서 학문을 시작할 때 마음을 비워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이제 정화, 한자어로 하면 정하고 영어식으로 하면 퓨리피케이션. 순수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수학의 오래된 전통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자꾸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데 조금 과거의 훈련하고 다르죠. 그래서 수학적인 훈련 중에 물론 어려서부터 되지 않습니다. 왜 어려서 되지 않느냐 하니까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 한다고 합시다. 장거리 마라톤 하려고 하면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되죠. 뭐 짧은 거리도 못 가는데 먼 거리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체력을 쌓는 과정은 추론하는 과정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논리적인 생각은 남이 뭐라고 하더라가 아니죠.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라, 부모님이 뭐라고 하더라, 뭐 서울대학교 교수가 뭐라고 하더라 이거 아니죠. 남이 뭐라고 하더라가 아니라 이것이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그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이 나올 때까지 파고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 많은 흙탕물 속에서 자신이 헤매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논리적인 과정이죠. 논리 외에 새로운 시각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 수학적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무한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무한을 설명할 때에는 이 부분, 과거부터 부분은 전체보다 작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전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것으로 이제 만물을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말하는 집합론입니다. 지금은 이제 집합론이 아마 교과서에서 다 빠졌을 텐데 집합이고 우리말로는 집합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앙상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처음에는 개체들을 모아서 집단을 구성할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개체를 모아서 집단을 구성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동아리 만든다고 합시다. 동아리가 있어요. 그럼 뭐 바둑 동아리, 뭐 농구 동아리, 뭐 댄스 동아리, 피아노 동아리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겠죠. 그럼 동아리들이 또 모여서 동아리 연합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전시내 동아리 연합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전국 동아리 연합회에서 전국 동아리 연합회가 생기고 그것이 또 전 세계 동아리 연합회에서 집단 이 개체들이 모여서 새로운 집단을 구성할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수학의 제일 전면에 드러내서 저것으로 수학 더 나아가서
만물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무한에 관한 이론이고 그것을 집합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다고 했는데 실패를 그 당시에는 실패를 했죠.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순을 찾았어요. 그런데 수학은 몇 년 동안 오순이 없이 살아왔죠. 수학에서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길로 빠지면은 잘못된 길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다시 이 수학자들이 타기 시작했고 그 결과 계산기를 만들기 전에 모든 인공언어를 다 만들었어요. 계산기가 나오기 전에 인공언어를 다 만들고 기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벌써 한 80년 전에 이미 다 나온 이야기들이죠. 그럼 그 이야기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니까 만물을 설명하는 무한에 관한 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칸토가 처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요. 후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계속 보완을 해서 오늘날은 그 집합론의 변천 과정에서 디지털 문명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서울대학교 수학과의 제일 아래쪽 층을 영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집합을 상징하는 기둥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우리가 학문의 수학이라는 현대 학문의 기초에 집합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것은 무한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는 정반대로 공집합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공집합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수학의 출발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징을 거기에 만들었고 저것을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오른쪽 사진인데요.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뭐 차도 마실 수가 있고 음악회도 합니다. 조그마한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저 라운지를 앙상블이라고 부릅니다. 앙상블이라는 것은 집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합론이 발전하면서 오늘날 디지털 문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문명이라는 것이 단순한 반도체나 전기회로나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뒷면에는 굉장히 많은 이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20세기에 제일 많이 발전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알고리즘 쪽이죠. 우리가 생활하는 방법이죠. 과거에는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활하는 방법이 아주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고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셈을 하는 방법, 그리고 기계가 무엇인가, 기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대학생이던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컴퓨터를 만든 현대적인 컴퓨터를 만든 장본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 튜링이 이렇게 대학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선생님이 우리 현재 인류가 무엇을 잘 모르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뭘 배우느냐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모르는가를 배우면 그것이 제대로 배우는 거죠. 우리는 대체로 뭐냐 하니까 다 알고 있는 것만 배운단 말이에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다 알고 있는 거 뭐 도움이 돼요. 우리가 뭘 모르는가 이런 걸 배우죠. 그래서 뭘 모르는가를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은 것을 그 기계가 무엇이지 처음으로 기계가 무엇인가를 설명했고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논문을 1936년에 썼어요. 대학생. 그래서 저것은 실질적으로 기계가 나오기 전이죠. 물론 튜링은 그러고 나서 2차 대전 때 기계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또 미국에서도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셈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리즘이 무슨 말인지 하는 걸 실제로 구현을 했어요. 저 과정도 굉장히 재밌어요. 모든 기계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하니까 자연수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수는 뭐 누구나 알잖아요. 하나 둘 셋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연수의 그럼 본질이 무엇인가 봅시다. 자연수라는 것은 가장 자연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질이라고 그러죠. 자연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몇 가지가 있어요. 앞쪽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음 자연수예요. 자연수가 안 있으면 그 다음 자연수가 있죠. 그것이 단계적인 사고를 설명하는 것이고 모든 디지털 문명 속에는 디지털적인 사고 속에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이 단계를 마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이 단계를 마치면 그 다음 단계 계단식이죠. 계단식이라서 차근차근 누구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디지털적인 방법이고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즐겨 쓰는 컴퓨터나 인터넷 모든 것이 저 디지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르는 시절인데 그것은 자연수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자연수의 바탕을 두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설명한 것이 이미 집합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수 체계보다 더 대단한 무한의 세계가 있고 그것을 보통 이제 실수 체계라고 부릅니다. 그 실수 체계보다 더 대단한 더 무한한 세계가 있고 무한의 세계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처음으로 설명했죠. 무한의 세계가 무한히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겨우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저 디지털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1936년에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폰노이만,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무슨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은 공헌을 했고요. 그다음 셰넌 같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뭐 1비트, 뭐 비트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하려고 하면 통신의 기본 단위를 만드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좋은 통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개념도 모두 다 수학과 출신들이 그만큼 수학에 풍들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뭐 이진법이 더 그러고 나니까 과거의 여러 가지 진법 중에서도 이진법이 훨씬 편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이진법 쓴 지가 오래되죠. 그래서 이제 수학이 여러 가지 뭐 현대 문명은 이제 디지털적인 것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요. 영화 산업이라든지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버스 타고 요금을 낸다든지 할 때도 다 디지털적인 것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디지털적인 것은 이 앞쪽에 보면 자갈들처럼 이상적인 것입니다.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 불연속적인 현상들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기계를 다루고 있는데 뉴턴이 한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뉴턴이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좀 낮춰서 내가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어린이들이 바닷가에서 조그마한 조개 껍질이나 또는 조약돌 같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어린애에 불과해요. 뒤에는 미지의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류가 모르는 그 미지의 바다가 있다고 하면서 그 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 디지털과 디지털이 아닌 세계, 그것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설명해서 누구나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있죠. 그 훈련이 수학에서 첫 번째 등장한 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미지의 바다에 그것이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잘 설명하기 어렵죠. 그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돌멩이라는 것을 캘큘러스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미적분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그 캘큘러스가 정면에 있고 고전적인 캘큘러스죠. 그 돌멩이가 전면에 있고 뒤에 현대적인 연속 현상이 뒤에 숨어 있죠. 그래서 이상적인 현상과 연속적인 현상이 이제 서로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양면이 다 있는 것이죠.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면 두 가지 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성적인 부분만 수학이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껍질을 벗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구나. 저럴 수가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수학의 대가 되는 한결같이 수학의 본질은 감성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수학의 발전을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학교 현장에서 배우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매뉴얼적인 사고가 많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해서 소위 말하는 한 층이 껍질을 벗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주도 가면 이제 오름이라고 오름들이 많아요. 그 많은 오름들 중에 아주 아름다운 오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학교 그 교과서라고 그러는 게 좋겠군요. 교과서나 이런 데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 외에 새로운 세상이 많으니까 많은 경험을 해서 19세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 학생들이 많으니까 한 가지 저 슬라이드 더 보여드릴게요. 수학을 잘하는 거 약장사니까 어차피 수학을 잘하는 거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수학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글쓰기가 약해요. 글쓰기 중요합니다. 글쓰기가 제일 기본 훈련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훈련이 수학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답이라고 생각하는 답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서 할 때는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야 나중에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문제풀이 과정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 하면 풀이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책이나 또는 다른 데서 나오는 풀이 과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풀이 과정,
그것이 쌍도점 작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기에 도착하는 길을 봅시다. 산에 오른다고 하면 산에 오르는 길이 한 가지만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학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해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으면 또 한층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연현상 또는 심리현상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쉬운 과목이죠. 왜냐하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은 좀 비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안 하죠. 말을 삼가하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렇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자들 볼까요? 의학자들 드디어 만병통치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또 발표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수학자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하죠. 아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에 내세우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훈련을 처음부터 하죠. 그래서 수학을 알고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 글쓴 훈련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극복하게 되면은 내가 저분이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설명을 하겠다, 새로운 설명을 하겠다 하면 그것이 또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인류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강의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다 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철학자 플라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는 질문입니다. 네. 플라톤 이름이 아니고 플라톤은 이제 어깨가 넓다는 뜻입니다. 넓다는 별명이 플라톤의 별명이죠. 그것이 플라톤인데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독배를 마시죠.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고 나서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안정을 찾은 데가 피타고라스 학파들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학파들이죠. 순수한 학파들이죠. 그래서 학교도 뭐 정식으로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세워서 아카데미라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들어온 제자가 17살쯤 되는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됩니다. 거기서 플라톤이 이 강의를 한 것 중에 굉장히 국가는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을 단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국가론 아마 뭐 지금 읽어도 아주 좋은 명제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사물을 대하는 시각이 소위 말하는 이데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마치 그림자 같은 것이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그 학파가 이제 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아까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림을 보면 하늘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그런 손가락이죠. 그런 것을 강조하고 했어요. 플라톤 싫어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님한테 배운 것에 도전을 했죠. 나는 하늘의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땅의 세계를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그 제자는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이라든지 이 사람 사회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식물, 동물, 광물 뭐 이렇게 분류하는 분류체계, 학문의 분류 이런 것들을 해서 또 학원을 별도로 세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대단한 학자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학원에서 쓰고 있던 그 강의록들이 다 뭐 그리스 기원전 300년 전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유럽을 지배하던 동안 플라톤 학파나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다 뭐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지다가 그 자료들이 어디에서 발견됐느냐 하니까 이란의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이라는 거기서 다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의 그 정신들이 다시 유럽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부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중세 암흑기에서 벗어난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플라톤이 그 당시에 그 분들이 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서양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 이후의 철학자들은 플라톤이 한 말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또는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런 이유가 많다 할 정도로 대부분 많은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사상가들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배울 점도 있죠. 또 지금 현재 생각은 또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다 그분의 말에 동의한다 이런 건 좀 힘들죠. 그렇지만 상당한 부분은 동의할 수도 있고 또 상당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대체로 우리가 어떤 학문이나 학설이나 이것을 대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저 골프 채인데 난 골프 치지 못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산발이 카메라 위에 올려서 카메라 산발이죠. 산발 위에 올려서 무게 중심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골프채 머리 부분하고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무게 중심을 이루는 저 점에서 골프채를 두 동강이 내요. 잘라요. 비싼 거지만 잘라요. 자르면 어느 쪽이 무거울까 하는 질문이에요. 머리 쪽이 무거울까요? 손잡이 쪽이 무거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답을 정하셨죠? 손잡이 쪽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머리 쪽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둘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다양합니다. 저것이 지렛대 원리입니다. 수학의 발전 과정에 보면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중에 하나가 지렛대 원리인데 무거운 사람과 가벼운 사람이 시소를 탈 때는 무거운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런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몸무게 저 올라가서 몸무게 재죠. 다 지렛대 원리예요. 지렛대 원리가 무게 중심의 원리고 저것이 현대적인 적분 이론의 바탕이 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머리 쪽이 훨씬 무겁죠. 머리 쪽이 무거우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렛대 원리라는 것은 무거운 것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원리죠. 무거운 것이 중심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